저는 장민석입니다. 올해 42살이고요. 정형외과 의사로 있어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서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침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유독 차가워 보였죠.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께서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80 가까운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 밥상을 차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등이 많이 굽으신 것 같던데 언젠가부터 어머니의 키가 제 가슴 높이밖에 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부엌으로 다가가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평생 가족을 돌보시는 게 몸에 배어버린 분이셨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뒤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 드렸더니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버지께서도 방에서 나오셨어요. 장철수, 올해 68이신 아버지는 요즘 들어서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소주부터 찾으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술을 끊으신 것 같았어요. 민서가, 오늘도 수고해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상처들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조심스럽게나마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내 수진이도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수진이는 가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 친부모처럼 모셔드렸죠. 특히 아이들을 무척 예뻐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많이 화목해졌다고 늘 고마워했어요. 여보, 오늘 병원 일찍 끝나면 아이들 학원 픽업 좀 해줄래?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죠. 사실 요즘 들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병원 일이 아무리 바빠도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요. 아침을 마치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평화로운 일상이라서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였죠. 지난 몇 달 동안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고 가족 분위기도 좋아졌는데 어쩐지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일과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집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달까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께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고요. 괜찮다, 괜찮아. 민서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따뜻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 기분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눈발이 유난히 굵고 빨라서 곧 많이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오늘 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불빛과 함께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의 냄새였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평온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올라와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지 나무들이 휘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득 걱정이 되어서 난방을 좀 더 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특히 어머니 방은 다른 방보다 춥거든요. 아버지, 밤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보니 아버지께서는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셨을 텐데 정말 많이 달라지신 모습이었죠. 어머니께서도 걱정 말라며 손을 저으셨고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들 방으로 들어가셨죠. 정말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9살 된 큰아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앉아서는 내일 눈이 그치면 눈사람을 만들자고 졸랐어요. 7살 둘째도 옆에서 똑같이 조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꼭 안아주며 약속했죠. 10시쯤 되어서 아이들을 재우고 저도 침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는데 아마 피곤했나 보다 싶었어요. 수고했어. 제가 말하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가끔씩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났거든요. 아마 눈의 무게 때문에 지붕이나 나무가지에서 나는 소리였을 거예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조용 걸어 다니는 소리였죠.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시는 소리려니 했는데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오래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았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는 어두웠지만 어머니 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불을 꼭 끄고 주무시거든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뭔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급하고 긴장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혹시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슬그머니 다가가 봤어요. 하지만 방문 앞에 서니까 갑자기 안에서 조용해졌죠. 마치 제가 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괜찮다고 잠깐 잠이 안 와서 그런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도 걱정 말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왜 그날 밤은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죠. 수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새벽 4시쯤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현관문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죠. 마치 누군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 추운 새벽에 누가 밖에 나갈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어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많은 눈이 와 있었어요. 마당이며 지붕이며 모든 게 하얗게 덮여 있었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신 거였죠. 늘 새벽 5시면 부엌에 나와 계시던 어머니께서 7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오셨어요. 얼굴도 좀 피곤해 보이시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힘없어 보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던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소보다 말씀도 적게 하시고 밥도 별로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이셨는데 그 대조가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면서도 계속 집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마치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점심때쯤 집에서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해. 아침부터 계속 멍하니 있으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제 불안감이 맞았던 거죠. 수진이의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저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거든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린 후에야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괜찮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오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부터 계속된 이상한 기분들이 점점 더 구체적인 걱정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안이 평소보다 조용했죠. 보통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옆에는 식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는데 거의 손도 대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제가 다가가서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표정이셨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소와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눈가에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도 평소보다 하얗게 보였거든요. 혈색이 좋지 않다는 게 한눈에 들어왔죠. 부엌에서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한 것 같았죠. 제가 부엌으로 가니까 수진이가 돌아보며 인사했는데 그때 수진이의 표정도 뭔가 어색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얌전한 것 같았는데 아마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챈 게 아닐까 싶었죠.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느끼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어요. 방에 계신가 싶어서 문을 두드려 봤더니 대답이 없더군요. 수진이에게 물어보니 오후에 잠깐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 추운 날씨에 어디를 가셨을까 궁금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아버지께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며 전화라도 하셨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마치 아버지가 어디 가신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어머니, 수진이, 아이들,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식탁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죠. 아이들조차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거의 드시지도 않으시면서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죠. 뭔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어머니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도 자주 따라드리고 반찬도 어머니 앞에 가까이 놓아드리고 했죠. 평소에도 효부였지만
그날은 유독 더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마친 후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시며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때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으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죠. 민서가,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일을 많이 했구나.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고생시켰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희생만 하셨는데 왜 자꾸 미안해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죠.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께서 돌아오신 모양이었죠. 어머니께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긴장하시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눈물을 글썽이시던 분이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시더군요. 아버지께서 거실로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흥분된 상태 같아 보였죠.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뭔가 무거워 보였어요. 늦었네. 일이 좀 있어서. 아버지께서 간단히 말씀하시고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실에서 좀 쉬시거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셨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서둘러 방으로 가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들어가시자 더욱 위축되어 보이셨어요. 아까까지 저와 이야기하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과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외출, 그리고 집 안의 묘한 분위기까지 모든 게 신경 쓰였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새벽 1시쯤 또다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는 소리였죠. 이번에는 더 길게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봤어요. 손전등인지 핸드폰 불빛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 불빛을 비추며 움직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걸까?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은 더욱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예 부엌에 나오지도 않으셨거든요.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 밥상을 차려주시던 분이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려 보니 괜찮다며 조금 더 쉬겠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대신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서둘러서 하는 것 같았는데 손놀림이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기름이 튀자 깜짝 놀라면서 팬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몸이 좀 아프셔서 쉬고 계신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큰아이가 어젯밤에 할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아침부터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 식사 후에 느긋하게 신문이라도 보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셨을 텐데 그날은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계시더군요.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시느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서도 계속 집 생각만 났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자꾸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미안하다고 하시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진이가 받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방에서 쉬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아침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오후 진료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 예감이 들 때는 대부분 맞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시간인데 그날은 정적만 감돌고 있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방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시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몸도 많이 떨리고 계셨어요.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정말 몸이 아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손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그때 수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수진이는 제가 일찍 온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저는 수진이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픈 것 같으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말리더군요.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자고. 단순 몸살이신 것 같은데 괜히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고생시켜드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수진이 말을 들었을 텐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를 정말 걱정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보자고 해야 하는데 왜 말리는 걸까 싶었죠. 수진이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수진이는 계속 어머니 방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가끔씩 방에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어디가 계시고 연락도 안 되더군요. 수진이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도 어머니께서는 나오지 못하셨어요. 제가 죽이라도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며 거절하시더군요. 평생 한 끼도 거르지 않으시던 분이 이틀째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계시니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왜 할머니가 아픈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감기가 심한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 9시쯤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어제보다도 더 늦은 시간이었죠.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해 보였어요. 손에는 또 검은색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어제와는 다른 가방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수진이와 뭔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시느라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수진이와 마찬가지로 괜찮다며 말리시더군요.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자고 괜히 밤에 응급실 가서 고생시킬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 말씀을 따랐겠지만
그날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가족들이 모두 어머니 병원 가는 걸 말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빨리 치료받게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상했거든요. 특히 수진이와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날은 제가 병원 당직이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날만은 왠지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께서 며칠째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오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안부를 여쭤봤어요. 수진이가 봤더니 어머니께서 조금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오늘 저녁에는 죽을 끓여 드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괜찮아? 혹시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제가 다시 한번 당부했더니 수진이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녁 8시쯤 아버지께도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혹시 병원에 모시고 와야 하는 건 아닌지 물어봤죠. 아버지께서는 괜찮다며 내일까지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밤 10시쯤에도 한 번 더 집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혹시 모두 일찍 주무시나 싶었지만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는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다가 새벽 3시쯤 깨어났어요. 뭔가 불안한 꿈을 꾼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죠. 다시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갑자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환자 신원을 확인해 보니 저희 어머니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내려가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온 환자가 바로 우리 어머니셨거든요. 의식을 완전히 잃으신 채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계셨죠.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과 혈압도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죠. 정형외과 의사인 저도 한눈에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담당 응급의학과 후배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산악회원이 새벽에 산속에서 발견해서 신고한 거라고 하더군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고 심한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산속에서요? 어머니가 왜 산에? 제가 어리둥절하게 물어보니 의료진도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와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선은 어머니의 생명부터 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하셨죠.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응급의학과에서 최선을 다해 처치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동료 의사들과 상황을 논의하면서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를 발견한 산악회원 박시원 씨도 병원에 와 계셨어요. 중년에 건실해 보이는 분이셨는데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이었죠. 박시원 씨가 설명해 주신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새벽 1시쯤 산에서 야간 훈련하고 돌아오던 중에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동물 소리인 줄 알았는데 헤드랜턴을 비춰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였어요. 눈 속에 그냥 버려진 것 같았어요. 제대로 된 외투도 없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박시원 씨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께서 왜 한밤중에 그런 산골짜기에 계셨을까요? 그것도 추운 겨울밤에 혼자 말이에요. 즉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여러 번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다량 검출된 거였죠.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였어요. 이 정도 농도라면 완전히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실수로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응급의학과 선배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스스로 그런 약을 드실 리가 없거든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게 아닐까요? 도대체 누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걸까요? 경찰관 두 분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발견된 상황과 혈액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는 한 어머니의 최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던 것, 평소 생활 패턴, 복용하시던 약물 등등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새벽에 죽을 끓이던 일, 아버지의 수상한 외출들, 그리고 둘 다 어머니 병원 가는 걸 계속 말렸던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경찰관이 가족들을 만나봐야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어젯밤 행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급히 집에 전화를 걸어서 수진이와 아버지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깜짝 놀란 사람의 반응인지 아니면 들킬까봐 걱정하는 사람의 반응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1시간 후 수진이와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둘 다 급하게 온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경찰관이 어젯밤 일정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누가 저녁을 해드렸는지, 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등등 말이에요. 수진이는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 죽을 끓여 드렸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방에서 주무시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새벽에 어머니가 없어진 걸 아침에 깨어나서야 알았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어제 밤 일찍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없어진 걸 전혀 모르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평소 밤에도 자주 깨시던 분이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 의심스러웠어요. 경찰관이 집을 수색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복용하셨을 만한 약물의 출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산까지 가게 되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어머니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싫었지만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아버지의 반응을 계속 관찰했어요. 둘 다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경찰관이 질문할 때마다 서로를 의식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날 새벽 어머니께서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계셨어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었지만 워낙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고 독성 물질도 많이 섭취하신 상태라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당직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말 사고일까? 아니면 그때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크고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전 경찰이 우리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봐야 했지만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잠깐 집에 들렀죠. 평소에 평온했던 우리 집이 갑자기 범죄 현장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집 안을 둘러보는 동안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자꾸 아버지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요. 경찰이 어머니 방을 살펴보는 동안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어머니 침대 옆 서랍에서 졸피뎀 알약 몇 개가 발견된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평생 그런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없으셔서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부엌에서였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던 경찰이 빈 약봉지를 찾아냈거든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 같은 포장지였는데 수취인이 바로 수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아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게다가 휴대폰 기록을 조사해보니 수진이가 며칠 전에 수면제 관련 검색을 여러 번 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아버지께서는 계속 수진이를 두둔하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분명히 오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상황은 점점 수진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이 아버지 방을 수색하던 중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외투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것도 눈과 진흙이 묻어있는 상태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당황하시며 그게 왜 여기 있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어머니를 산에 버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외투를 가져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경찰관들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버지와 수진이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분석해보니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어머니가 발견된 산 근처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또한 아버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산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수진이와 함께 탄 상태로 말이에요. 돌아올 때는 뒷좌석이 비어 있더군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공모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경찰이 더 조사한 결과 어머니께 거액의 사망보험이 걸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수익자는 아버지였고 보험금은 3억 원이었죠. 그 보험은 몇 달 전에 아버지가 직접 가입하신 것이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왜 이런 보험을? 제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냥 노후를 대비해서 한 거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평생 보험 같은 걸 싫어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런 고액 보험에 가입하신다는 게 이상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아버지와 수진이가 몇 달 전부터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이 그쪽을 수사해보니 두 사람 모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더군요. 아버지는 2억 원, 수진이는 1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박빚에 쪼들린 아버지와 수진이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거였죠.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 조금씩 수면제를 투여해서 몸을 약하게 만든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양을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거예요. 경찰이 추정하는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제가 당직으로 병원에 있는 틈을 타서 수진이가 어머니께 졸피뎀을 섞은 죽을 끓여 드린 거였죠.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으신 후에 아버지와 수진이가 함께 어머니를 차에 태워서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추운 산 속에 버려둔 채 돌아온 거였고요. 만약 박시원 씨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께서는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럼 사인이 사고사로 처리되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겠죠.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어요.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결국 아버지와 수진이는 체포됐어요. 두 사람 모두 끝까지 부인했지만 물증이 너무 확실했죠. 특히 수진이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억울하다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믿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특히 아이들 생각이 가장 걸렸어요. 두 아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할머니는 왜 병원에 계시는지 궁금해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의식을 되찾으신 어머니께서는 아직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약물의 영향으로 그 시간의 기억이 지워진 상태였어요. 중환자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 바로 그 가족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머니께는 어떻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남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비록 상처는 깊지만 살아남은 우리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는 더 큰 충격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와 수진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 드러났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DNA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충격으로 말을 잃었죠. 제가 평생 제 자식이라고 믿어왔던 두 아이들이 사실은 아버지와 수진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가 아니라 배다른 형이었던 거였죠. 처음에는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수진이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전부터 아버지와 그런 관계였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경찰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정말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와 아버지는 제가 수진이와 만나기 훨씬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진이가 22살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16년째였던 셈이죠.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저와 결혼한 이유도 아버지와 함께 세운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의사인 저와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와는 계속 관계를 이어간 거였죠. 그리고 아이들까지 낳으면서도요. 경찰관이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께서는 두 아이를 정말 친손자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사실은 남편과 며느리가 낳은 불륜의 결과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수진이를 면회 갔을 때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수진이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아버지와 그런 관계였는지, 왜 저와 결혼했는지, 아이들 일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말하길 아버지가 먼저 접근했고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자신에게 아버지가 도움을 많이 줬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저와의 결혼도 아버지가 권유한 거라고 했어요. 의사인 저와 결혼하면 생활이 안정될 거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거죠. 그럼 나한테는 사랑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거야? 제가 물어보니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좋아했지만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면회할 때는 더욱 힘들었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분이 이런 배신을 했다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나중에야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젊었을 때부터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 그런 자신에게 수진이가 위로가 되었다는 것. 하지만 그런 이유로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그럼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더니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더군요. 아이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9살,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엄마와 할아버지가 감옥에 간 이유를, 그리고 자신들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일단은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요. 지금은 그저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엄마 아빠는 잠깐 일이 있어서 멀리 가셨다고만 했어요. 어머니께도 처음에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계속 수진이와 아버지를 찾으시고 아이들 걱정을 하시니까 결국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냥 조용히 우시기만 하셨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그리고 딸처럼 여겨왔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셨을까요? 그리고 손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사실은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도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며 계속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민서가 힘들겠지만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혈연 관계로는 배다른 동생들이지만 지금까지 아빠로 살아온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의사 가정의 존속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해서 연일 보도가 나왔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의 사생활까지 모두 공개되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와 수진이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등의 죄목으로 아버지는 15년, 수진이는 12년형을 선고받았죠.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와 수진이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늙어 보이셨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기력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그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게 용서가 안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는 게 슬프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와 두 아이들, 그리고 저, 비록 상처투성이가 된 가족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였죠. 가장 큰 위안이 된 건 박시원 씨였어요.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이셨는데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저희를 챙겨주셨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퇴원하신 후에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시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돌보시는 일이 어머니께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밤에 자주 깨어나셨고 가끔 악몽을 꾸시기도 하셨거든요. 저 역시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집중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아이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왜 안 오시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질문도 줄어들었죠. 대신 저와 어머니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큰아이가 11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 가셨어요. 처음에는 산에서 얼었던 손가락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꾸준한 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죠. 무엇보다 아이들을 돌보시는 일이 어머니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았어요. 박시원 씨와도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이지만 이제는 그냥 가족 같은 존재가 되셨거든요. 주말이면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곤 해요. 박시원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 주세요. 아이들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좋아하죠. 가끔은 산행을 함께 가기도 하는데 물론 안전한 곳으로만 가요. 어느 날 박시원 씨가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를 그날 밤 산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기적이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했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강한 분이어서 버텨내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시다니. 박시원 씨의 말을 들으니 저도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시면서도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일을 겪고도 여전히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아프게 해서 한동안 못 만나게 되었다고만 설명했죠.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차근차근 설명해 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저를 진짜 아빠로 여기고 있고 어머니를 진짜 할머니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큰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작은아이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해요.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 아이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사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환자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따뜻한 추억들이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집은 예전처럼 북적거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대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혈연 관계보다도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